한국은 어쩌다 헬조선이 되었나. 민심은 천심. 헬조선이라는 말의 유행은 그냥 웃어넘기고 말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커다란 이상기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에 이은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 어렵고 한없이 오르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가 하면 주식, 코인 투기 폭풍까지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이성적인 투기 붐에 생존의 불안과 위협까지 느낀 나머지 벼락거지,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며 빚을 얻어 투자, 투기에 가담했다가 폭락한 자산 때문에 오히려 벼락거지만 앞당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세계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까지의 자산 폭락은 이제 막 시작일 뿐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집값이나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그동안 젊은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서민의 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꿈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가 집을 물려주지 않으면 번 돈을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사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어 평생 전월세방을 전전하는 집세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결혼과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개념마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슨 꿈이 있고 지킬 것이 있어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한참 꿈을 꾸며 의욕적이어도 시원치 않을 젊은이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기와 투기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주소. 금전 만능주의의 악이다 틈지옥. 총체적 사회개혁이 없으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썩어 빠진 미개발 독재 국가일수록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는 법이라고 비아냥거려 왔는데 이제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그 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 등쳐 쉽게 돈 벌거나 편하게 앉아 돈으로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폰지 사기, 금융 사기, 코인 사기, 부동산 투기, 작전 주식, 흡혈귀 사채 등 일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쪽으로는 단연 세계 으뜸인 명실공히 사기와 투기 공화국,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암울하고 부끄러운 현주소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순박하고 인심 좋고 평온하다 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아귀다툼 지옥이 되어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의 앞날이 비관스럽다는 말이나 듣게 되었을까요? 순진한 희망으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아파트, 주식, 코인이 올라 몇 달 새에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다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인 이상 계속 성실히 죽어라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전 국민이 본래 생업보다 투자 전문가가 되려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어차피 이판사판, 인생 한방이라는 투기 마인드로 인생 태도를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막장 사회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세계 최저 출산율, 영끌 투기 유행, 청소년 범죄 증가. 젊은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이들 사고가 자기중심적이라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며 즐기기만 하려 해서 큰일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젊은이들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말입니다. 도대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 욕심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코피 터지게 공부 경쟁만 시키다가 돈 털어먹는 귀신들만 가득 찬 세상으로 내몬 것뿐입니다. 미래를 젊어질 젊은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봉이라 여겨 이리저리 털어먹으려는 인간 쓰레기들로 가득 찬 세상. 모두 자기 돈 벌기 급급한 아귀다툼 판에 기쓰고 남의 것 빼앗아 흥청망청 쓰거나 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는 아니꺼운 인간들이 갑질 행사나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 투기꾼들이 더 잘 사는 불공평 그 자체인 세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힌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터이자 마음의 지옥일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나 지옥에서 애 낳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 편하자고가 아니라 태어날 자식이 똑같이 고생하고 불행할 것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뒤늦게라도 잘못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부터 뜯어고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빨리 종말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오늘의 기현상은 전적으로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사회구조와 잘못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사회와 제도의 관성에 의한 것이지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책임도 아니며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주며 잘못된 교육을 해왔기에 야기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소재 역시 회귀 소급 적용해야 공정한 것입니다. 한번 금전지상주의 사고에 물들면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돈처럼 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수는 일방통행적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기도 어렵습니다. 돈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살아가기 고통스러운 아귀다툼 지옥이 되고 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일찍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런 금전 만능주의 모순을 잘 알고 공산주의 혁명까지 겪었지만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성세대들이 이런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것이며 정부의 게으름과 실책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합니다. 권세를 잡아 돈 벌 궁리만 하는 소신도 자질도 없는 정치가들, 정부까지 나서 빚 얻어 집사라고 빚권한 부채공화국, 범죄자 인권은 점점 강화되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 기이한 법률과 정책, 이 모든 것들의 태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위정자들이 나만 돈 벌고 편하면 그만이지라는 욕심과 게으름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을 악쓰며 밀어붙인 과오가 도처의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심각한 태도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정부 정책이 애꿎은 국민 잡는다. 오늘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돈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세상은 어째서 심화되어 온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며 가까이는 그 발단이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때 세계가 잘못된 해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을 소유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실 대출을 해주면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붕괴입니다. 이보다 앞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도 과도한 부동산 거품 붕괴였다 보니 이때만 해도 부동산도 투자 대상으로 위험하고 역시 인생은 성실과 검약,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상식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 너무나도 격세지감인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거품이란 곧 누군가의 빚을 의미합니다. 자산으로 위장되어 있어도 알고 보면 부채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무책임과 탈선, 인간의 끝없는 탐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미 썩은 팔은 잘라내버려야 하고 터진 빚은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그것을 갚고 극복해내야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맞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앞다투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막대한 돈을 풀어 대응한 것인데 더 큰 빚으로 터진 빚을 막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좋아 정부의 공적 자금이지 결국 세금, 국민들이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이를 책임질 사람들도 미래의 국민들, 즉 젊은 세대들인데 세계 어느 정부도 이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당장 돈만 찍어내 풀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큰 착각입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빚어내는 경제 현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예측, 처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돈을 당겨 현실의 과잉으로 퍼부었다는 데 있고 퍼부은 돈의 영향으로 인해 미래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애초에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세계를 휩쓴 투기 거품, 투기 마인드의 근원. 정부의 공적 자금은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풀어도 실제로 서민이나 건실한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왜곡돼서 결국 대부분 가진 자들의 뒷문으로 흘러들어가 빈부격차만 가중될 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잠시 세계는 각국이 적극적 양적 완화 정책을 편 덕분으로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난 듯이 보였습니다. 금융기관의 빚을 더 큰 정부 빚으로 덮어 당장의 위기도 넘겼고 생활도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셈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투여된 과잉으로 풀려버린 돈의 행방과 영향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돈이 기업이나 생산활동에 투여되어 그만큼 실물 경제가 성장했어야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모순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졸속 정책으로 풀리는 눈먼 돈은 건실한 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힘 있는 자들 마음대로 빼돌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처음부터 뻔했습니다. 결국 이미 가진 자들, 금융사고의 주범들은 풀린 돈으로 구제되고 면죄부를 받았고 선량한 피해자였던 일반 국민들이나 건실한 기업들은 양적 완화로 투여된 돈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만 단숨에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넘치는 현금 유동성은 어떤 경로로든 다시 금융기관의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 시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열풍을 몰고 다니며 세계적인 투기붐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결과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최대 수혜자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이자 공범이면서도 구제받고 오히려 그 돈으로 번창한 금융업계 및 그 관계자들입니다. 반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이런 경제위기나 정부의 대책 따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국민들이며 특히 미래의 국민인 젊은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한 푼 만져본 적조차 없는 막대한 공적 자금만 고스란히 부채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 세계 경제는 큰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린 금리도 다시 올리려면 또 다른 경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마련이고 언제 표출될지 모르는 인플레 불안까지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가중되는 자본주의 병폐의 짐.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친구를 위해 상의도 없이 여러분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재기에서 큰 돈도 벌었지만 은혜도 돈도 갚지 않고 여러분은 만져본 적조차 없는 빚만 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이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국가이고 채무자는 국가의 내일을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며 돈을 빌려간 친구는 허구한 날 부실 경영으로 위기에 빠지면서도 죽일 테면 같이 죽자며 정부를 협박하는 금융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한 통속이라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경제위기나 코로나 사태 같은 난국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돈을 쓸 명분을 합리화하고 일부 힘있는 정치가들이나 자본가들이 끼리끼리 짜고 돈을 나누어 먹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법이니까요. 이런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 원래 가야 할 올바른 정책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고 세상 만사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민간 기업이 터뜨린 부채를 정부가 더 큰 빚으로 무마한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자 아무리 미화해도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위정자들의 배신이며 월권일 뿐입니다. 더욱이 미국 금융기관의 문제를 전 세계 정부에게까지 양적 완화 압력을 가한 것은 분명 미국의 이기주의이자 갑질이며 전 세계 정부가 미래돈 빼서 현실돈 막는 연합 폰지 사기를 저지르게 사주한 셈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요? 가지 않은 길이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다 같이 허리끈 졸라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더라면 이 문제는 오늘날의 거품 부작용 없이 더 빨리 원초적으로 해결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기성세대들이 멋대로 미래세대의 돈을 끌어왔으니 미래세대들이 그만큼 짐을 더 지는 건 정해진 이치이고 그 미래조차 아직 오지 않은 지금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인 투기붐에 휩쓸려 영끌소동 후유증까지 겪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나누어야 하는 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비권하는 사회, 한국 투기 붐의 잉태.
오늘날 한국의 고질적인 투기붐과 부동산 지옥의 악순환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부양 정책이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 부동산 경기 안정이 당연한데 유례 없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빚내 집사라고 국민들을 부추겼습니다. 가만두어도 투기붐이 우려되는 부동산판에 왜 정부가 나서서 기름을 부어 재앙을 만들어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는 중도 탄핵되었지만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고 한번 불붙은 부동산 투기는 곧 인간의 탐욕과의 싸움인 만큼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펼쳐도 잡기 어려운 법입니다. 서민 경제 안정의 초석인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데 먹는 것, 입는 것은 스스로 줄이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만 최소한 식구들이 등붙이고 잠잘 곳이 남의 손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거 안정에 전념해도 시원찮을 정부가 앞장서서 빚내서 집사라고 선동하고 부동산 값을 띄우는 건 서민 학살행위 그 자체입니다. 부동산 폭등은 이미 가진 자나 투기꾼만 배불리니 국민 정서가 병드는 건 안 봐도 뻔한 결과입니다. 나라가 온통 투기 도박장이 되었습니다. 빚내서 집장사로 평생 벌 돈 다 벌었다고 떵떵거리는 인간들 천진데 누가 땀 흘려서 일하고 싶을까요? 빈둥빈둥 백수생활자만 속출하고 정부 관계자들도 다 부동산 투기꾼이니 집값 떨어질 정책 별일 없고 집값 폭락하면 다 같이 거지되니 기를 쓰고 전국민 단합 집값 올리기. 그 결과 집 가진 사람은 기득권층, 집 없는 사람은 집세 노예 신세로 전락했고 빈부격차만 극심해진 오늘을 낳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부동산 카지노를 운영하고 은행들은 도박장 꽁지, 사채업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한번 사행적인 일로 쉽게 돈을 벌어본 사람은 다시 정상적이고 힘든 예전의 일이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머리와 가슴에 거품만 잔뜩 들어 힘든 일은 하려 하지 않으며 빚을 내든 사기를 치든 풍요한 생활을 유지하려 합니다. 빚 무서운 줄 모르는 한국인들의 습성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빚 권하는 사회, 가진 자, 힘 있는 자들만 황제짓하는 현대판 금전제왕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막장공화국, 능력 없이 자리 차지하고 악만 쓰는 위정자들에게 멋모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경제는 본래 가야 할 길만 가야 하고 정치는 경제경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관여에는 그 정도와 역할에 논란이 분분해 왔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둘의 독립성과 역할이 명확해야 하는데 정치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여하려 하면 부정부패와 직결되기에 경제경찰 역할에 충실한 것에 그쳐야 하지만 이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탐욕은 어떻게든 이해관계 개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경제는 정치적 권력을 이해관계에 이용하려 하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이 둘 모두의 실체는 결국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본래 가야 할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도 결국 개인이건 가정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규모만 다를 뿐 경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질적 부채를 아주 여유 있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궁극적으로 나누면 현재 내 소유의 돈과 빌린 돈,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빌린 돈은 개념적으로는 미래에 벌 돈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 벌어서 갚기 전에는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부채일 뿐이고 세상사는 언제 어느 때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부채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채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빌린 돈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언젠가 비참한 꼴이 되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경제적 시련은 어떤 것이든 실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허리띠 졸라매고 참고 넘기며 뼈저리게 각성해야 합니다. 부도, 경제공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적 문제 역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빚어지는 자업자득이고 최근에는 유행성 질병이나 자연재해조차 인간의 탐욕적 환경 파괴의 재앙적 결과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을
임기응변으로 때워 넘기면 후일 어떤 예측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워졌다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빚을 내어 도와주면 아들은 자생력을 잃고 욕심과 의존성만 점점 높아져 아버지가 한계에 처한 순간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20년 2월 27일 저자가연구소 블로그에 올린 글을 성공학 경제교육 부분을 만들기 위해 영상화한 것 중 일부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되었을 뿐으로 코로나로 인한 2차 대규모 양적 완화에 대한 말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저자는 부채와 거품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 초대형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자는 2021년 10월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까지 폭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바닥을 넘었다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물론 주식시장의 폭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넷에 남긴 글들 속에서 한국의 지나친 부채 의존 문화에 대한 우려와 이 시대 젊은이들이 처해야 하는 억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변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에 비로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저자가 예측한 모든 경제 위기들이 현실화되기 훨씬 전 일이며 현실의 결과를 보고 말을 바꿔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일관적이고 선지적 시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이미 대폭락한 2022년 후반 지금 시점이 오히려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공포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자의 말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방만한 경제, 성공 개념을 과감히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단단히 마음을 무장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